사당도. 아이쿠. 진도 주민 3사람. 세월호 특별법보다 진도 주민 다 죽게 생겼다고. 진도에서 나는 해산물 전복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고. 참 희한하네요. 태양이 있으면 그럴까? 할 생각은 안 하네. 용산호. 남모대교. 삼호대교 이쪽으로 하나요? 네? 삼호대교?
일본에 가보니까 완전히 혐한 서적, 혐중 서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해요. 물론 팔리니까 그렇게 늘어났겠지만은 저희 보면은 이건 뭐 반일 감정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고 온 사책 그대로 얘기하면은 애한론, 바보 같은 한국, 비한론, 낮은 한국, 그리고 또 뭐 혐한론, 뭐 할 거 없이 나쁜 단어가 거의 다 동원돼 있고 뭐 조선 붕괴 뭐 등등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마치 그 한국이 쓰러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부제목이 삼성 회장 쓰러지다. 그러니까 뭔가 일종의 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저주 비슷한 그런 서적들이 많이 놓여있더라고요. 한 사회의 어떤 그 품격의 문제인데요. 품격의 문제인데 뭐 거기까지는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만큼 일본 사회가 점차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반환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세진다는 얘기인데 당분간 계속될 일종의 하나의 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게 아베 정권 등장 이후 나타난 현상입니까? 아베 정권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말하자면.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사과 못한다. 그리고 뭐 야스쿠니 신상, 신상 참배한다. 등등 할 것 없이 계속 민감한 문제들만 걸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전범 들어갔다가 명령으로 아주 이렇게 했던데 그 이야기는 일본에 가서는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거. 지금 2주 전에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혐한 관련 서적들이 많이 깔려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깔려있다는 건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좀 팔린다라고 하는 팔린다는 얘기죠. 이제 걱정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믿었던 것은 대다수 국민은 이런 분위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부가 무경화돼 있다. 극우 세력이 있다. 이런 게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지 않다라기보다는 항상 목소리 큰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들리는 것도 저는 일부 소수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30몇 프로에서 37%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엔티 코리아에 대한 그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러한 서적들도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베 정권의 그 여러 분들도 이것을 조장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지금 미칠 것 없다, 아쉬울 것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대상이 굳이 왜 한국과 중국이 돼서 이렇게 혐한, 혐중 뭐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스스로 이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열등을 시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프랑스, 영국, 그리고 극으로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랑스는 20년 동안 개혁을 외쳐왔습니다. 근데 말만 개혁을 떠들고 의회에서 맨날 싸우고 하나도 액수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모든 걸 남에게 떠넘깁니다. 독일이 잘못해. 독일만 잘못되어서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이 지금 이렇게 극으로 가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부상입니다. 공포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나라 같으면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겠는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일본 사람들이 이 두 나라에 갖고 있는 감정이 각별합니다.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기보다도 특히 그 우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요, 기본 생각이 한국 과거 우리 식민지였어요. 지금까지도. 중국 청일전쟁 이후에 걔네들은 우리한테 완전히 유린당한 나라예요. 종이호랑이가. 근데 그 종이호랑이 그리고 자기의 과거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이 계속 부상되고 중국이 얼마 전에요. 2011년에 일본을 따돌리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뭐 지금 현실적으로 G2 아니겠습니까? G2이고 그 GDP 쪽 국민총생산이요. 금년 5월달에 미국을 초월했습니다. 국민총생산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국가의 총 부는 미국의 반밖에 안 되지만은 국민총생산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그때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새삼스럽다.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극우의 이론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상품으로 파는 것이 공포입니다.
공포.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공포와 혐오예요. 예. 그럼 일테면 이제 견제 심리 같은 것들을 이제 또는 뭐 그렇게 두 나라가 성장해 가는데 일본은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는 어떤 무기력감이라든가 새로운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볼 수도 것도 있고 있겠군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무기력한 상황에서 그리워하는 시대가 그 사람 아무도 일본 사람은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어떤 일본 사람도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최고의 전성시대 군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남한테 한반도 역사의 최고 전성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광개토대입니다. 예. 그 시대가 바로 30년대 40년대 초입니다. 중국 대륙에 처음 진출하고 이 말레이 반도에서부터 미얀마까지 갔던 그 거대한 대일본 제국의 영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손배시킬 수 없는 하나의 화려한 과거의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서적가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가장 큰 새로운 것이 신애국론, 그리고 사무라이 정신, 야마도 정신, 이런 식으로 일본의 민족주의 혼을 일깨우는, 그러면서 일본의 그 태평양 전쟁 스토리, 그리고 과거의 그 미국과의 전쟁, 그런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죠. 예. 그 책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노골적으로 그 시대의 향수를 얘기하거나 그 시대를 회고해야겠다, 그 시대가 우리의 절정이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 제국주의 시절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고 있고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때는 우린 그랬지 하는 그런 하나의 과거의 글로리, 영광에 대한, 그들 눈으로 봤을 때 그 영광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의견화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근데 거기다가 또 이런 거 있죠. 일본이 독일하고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는데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 제일 큰 차이점이 일본은 섬나라예요. 독일은 유럽에서 끈을 빼놓고는 국경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국경이 9개예요. 9개인 나라에서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나 잘못한 거 없다, 사과할 수 없다 그러면 9나라의 몰매를 받습니다. 뭐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정학적으로. 예. 생존이 안 돼요. 근데 일본은 항상 지금까지 계속 혼자 생존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뭐 아시안 총사대가 없기 때문에, 국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받는 압박감이 덜한 거네요.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의 또 하나는요, 독일은 수천 수백 번 외국하고 싸웠습니다. 지고 이기고 항복도 하고, 파리 정복도 하고, 와르샤와 정복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일본의 역사에서는요, 단 한 번도 외국 침략을 받은 적이 몽고하고 고려연합군 때 실패한 그거 외에는 없고, 일본 역사에서 처음으로 외국 군대가 진주한 것이 태평양 전쟁 후에 메가더 원수가 최초의 외국 군대가 다리를 두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볼 때는 일본 사람들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빛나는 역사라는 거죠. 빛나는 역사에다가 만약에 2차 대전 그 자체를 상호를 하고 서류한다면 그 빛나는 역사에다가 멈추잖아요. 일종의 자존감의 상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그 메가더 원수가 일본을 접수한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일본 사상을 응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전범인데요. 최고의 전범이에요. 최고의 전범이 처벌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이야기는 일본은 하나도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같은 전범 국가지만 왜 독일과 일본을 같은 선상에 놓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계속됐고요. 문제는 바로 이유가 한일 관계 워낙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웃 관계는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계 유지는 했으니까 이를테면은 지나가다가 만나면 같이 인사는 나눌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 외면할 사이 정도로 악화가 됐던 말씀이죠. 근데 일본 내에서 이렇게 혐한 분위기가 일고 있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아베 정권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베 정권의 방향성을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강도를 높이긴 높였지 절대 유화 제스처를 보이거나 우리가 뭐 이 정책을 바꾸겠다 그것도 절대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고노다마를 재수정해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아사히 신문이
거기 그런 얘기 하셨으니까 번호담화에 대해서 예. 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집중파업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전체 일본 분위기를 봐서 절대 그 사람들이 그 지금의 수위를 낮추거나 사실 이 권오다마를 여기서는 자기 부정인데 맞습니다. 자기 부정이죠. 자기 한 말을 자기 입으로 부정하는 그 얘기인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일본이 다시 한번 자존심을 회복을 하고 그들 승낙으로 또 이 일본 국민에게 어떤 자부심을 다시 부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그들의 하나의 그 강력한 일본을 되찾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만은 극우라는 것은요, 극좌도 마찬가지지만은 기후 양쪽은 어차피 쓰레기통입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 동북아 정세에 가는 것이 한일 관계가 한일 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이 있고, 한국 있고, 북한 있고, 일본 있고, 한국 있고, 태평양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태평양에 또 미국 있고, 러시아도 무시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양태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한중 간의 관계, 물론 동북 정권에서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죠. 한국, 중국에 대해서 일본은 좀 멀어지면서 미국 쪽에 뭔가 좀 기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일본이 저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그 반환 내지는 어떤 과거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식으로 자기식으로 몰고 나가는 가장 큰 배우가 예. 미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가 일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한테 막말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포기할래, 일본을 포기할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 포기합니다. 예. 태평양 방어선이 옛날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에치슨 방어선인가 해가지고 일본이 마지막 국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지 않는 한 이런 그거는 더 심하게 될 거야. 일본이 믿는 것에 들어간 것이 결국 미국은 밀변을 낼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